어머니, 사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너 지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제정신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들 떵떵거릴 때 나는 골방에서 실밥 뜯어가며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래? 저는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악을 쓰고 있었죠. 아무리 아들이 좋다 해도 여자가 작정을 하고 꼬리치면 남자들은 넘어가는 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우 같은 것이기에 멀쩡한 내 아들 눈을 멀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뒷골목에서 40년 넘게 양복점을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직 바늘 하나로 아들을 키워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하다고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으니까요. 은퇴를 하고 나니 집안은 적막강산입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재봉틀만이 제 유일한 말동무였죠. 그날은 유독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자랑이자 제 삶의 이유인 녀석이죠. 변호사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오늘따라 녀석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비 오는데 우산은 잘 털고 들어왔니? 저는 짐짓 무심한 척 물으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는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무슨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식 키운 지 30년이 넘어가는데 어미가 그걸 모를까요? 어머니, 사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어떤 집안의 규수일까? 참하고 반듯한 아가씨겠지. 우리 지훈이 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냐?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지 그랬어. 지훈이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진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참 좋아요. 성실하고 착하고 말끝을 흐리는 게 수상했습니다. 제 촉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아들의 눈빛만 얼핏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제 아들 목소리의 떨림을 모를 리가요.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뭐가 문제니? 집안이 좀 기우니? 아니면 나이가 많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아야 했죠. 뭐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5살이고요. 저를 정말 잘 따라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애 딸린 여자라니.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이 남의 자식 아빠 노릇을 하겠다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화보다 서러움이 먼저 복받쳐 올랐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들 떵떵거릴 때 나는 골방에서 실밥 뜯어가며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래? 저는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악을 쓰고 있었죠.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내 생각이나, 네. 세탁소 한 구석에서 수선일을 하는데 손이 험한 것도 어머니랑 닮았고 옷 대하는 태도가 꼭 어머니 젊었을 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갔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수선일, 남의 옷 고쳐주는 일, 그게 얼마나 고되고 천한 대접을 받는지 내가 뼈저리게 아는데 내 며느리 될 사람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지훈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다신 그 여자 얘기 꺼내지도 마. 방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한참을 서성이다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꼭 제 마음 같아서요.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지? 우리 지훈이가 미쳤나 봐. 당신이 살아서 혼 좀 내주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잘 얻어서 호강한다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이런 소가리를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싫다 해도 여자가 작정을 하고 꼬리치면 남자들은 넘어가는 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우 같은 것이기에 멀쩡한 내 아들 눈을 멀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옷장 구석에서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남편이 생전에 입던 낡은 양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라 유행은 지났지만 원단만큼은 최고급인 옷이죠. 저는 바지 밑단을 살폈습니다. 오래되어 올이 풀리고 안감이 닳아 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겠다. 이걸 들고 찾아가야지. 가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지. 실력은 있는지, 손님 대하는 싹수는 있는지, 돈만 밝히는 여자인지 내 눈은 절대 못 속일 테니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짙게 분을 발랐습니다. 입술도 붉게 칠하고 가장 비싸고 깐깐해 보이는 코트를 꺼내 입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영락없이 성격 고약한 강남 할머니 같았습니다. 박옥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설픈 동정심 같은 건 버려. 오늘 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주소는 여기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아파트 상가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내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죠.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그 얼굴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면 첫마디를 어떻게 쏘아붙일까 그 생각뿐이었죠.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주제 파악을 하게 해주마.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상가. 지하에서 눅눅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저 멀리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크림피아 세탁, 수선, 프랜차이즈 세탁소 특유의 파란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들이 비닐에 쌓여 빼곡히 걸려 있었고 뿌연 스팀 다리미 김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으앙, 엄마, 나 배고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소리인가 봅니다. 아들이 말한 그 5살짜리 혹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가게 꼴이 말이 아니겠구나. 내 울음소리에, 기계 소리에, 정신 사나워서 오신들 제대로 고치겠나?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가게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렸지만 제 마음은 천둥번개처럼 사나웠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인 그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한 냄새. 카운터 너머로 작고 앳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탁 맡기시게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등 뒤에 숨어 눈만 껌뻑이는 꼬질꼬질한 아이.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온 쇼핑백을 카운터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제 싸늘한 눈빛과 여자의 맑은 눈동자가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뭘 멀뚱히 서 있어? 손님이 왔으면 옷부터 받아야지. 저는 쏘아붙이듯 말하며 카운터 위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옷을 집어들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어떤 수선이 필요하세요? 목소리에 물기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저는 코끝을 찡그리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아터진 가게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주인 잃은 와이셔츠들이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유령처럼 빼곡히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수선할 바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싸구려 드라이클리닝 용제 냄새, 눅눅한 곰팡이 냄새, 거기에 아이가 먹다 남긴 식은 분유 비린내까지. 이런 구석진 곳에서 내 아들이 살겠다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가 어떤 애입니까? 먼지 한 톨 없는 집에서 반듯하게 다린 셔츠만 입혀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민촌 같은 곳에 들어와서 저 여자 뒷바라지를 하겠다니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화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다리 밑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아까 그 꼬질꼬질한 아이였습니다. 은우라고 했던가요? 콧물 자국이 말라붙은 얼굴로 제 코트 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아. 비싼 옷이야. 저는 질색하며 옷자락을 확 뺐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다시 엄마 치마폭으로 숨어버렸죠. 여자가 난처한 듯 아이를 달래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아이가 낯을 안 가려서. 은우야, 저기 가서 놀아. 손님 옷 만지면 안 돼.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가게가 놀이터야? 정신 사나워서 원. 일부러 더 크게 혀를 쯧쯧 찼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 모습을 보니 묘한 승리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왔으니까요. 됐고, 이 바지 좀 봐. 저는 쇼핑백에서 남편의 낡은 양복 바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모직 바지였지만 오랜 세월을 입어 무릎이며 엉덩이 부분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죠. 특히 바지 밑단은 너덜너덜하게 해져서 거의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자가 바지를 받아들고 작업대 조명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이리저리 살피는 눈매가 제법 진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여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죠. 손님, 이거 너무 오래된 옷이라 원단이 다 삭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올이 다 풀려서 기계로 박으면 옷감이 찢어져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저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못하는 건 아닌데 수선비가 옷값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기성복 바지 하나 사시는 게 훨씬 싸게 먹히실 텐데요. 여자는 꽤나 양심적이었습니다. 보통 동네 수선집들은 대충 오버록 쳐서 돈만 받으면 그만인데 이 여자는 옷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야? 이거 우리 영감 유품이야. 죽은 사람이 평생 아끼던 옷이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 티 안 나게 새 것처럼 줄여놔. 유품이요? 여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지를 만지는 손길이 한결 조심스러워졌죠. 그래. 할 수 있어 없어? 실력 없으면 관두고 내가 다른 집 가면 되니까. 저는 짐짓짐을 챙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대신 시간은 좀 걸려요. 기계 못 쓰고 손으로 다 떠야 해서요. 시간? 나 시간 많아.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당장 시작해. 네. 지금 바로요? 저기 밀린 옷들도 있고 싫으면 말고.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여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의자를 손수건으로 벅벅 닦아주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감시자의 눈으로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게 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세탁물 수거해 가라는 독촉 전화였죠. 네 사모님,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 조금만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손님이 계셔서. 여자는 수화기를 어깨에 끼고 연신 굽실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구석에 있던 은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배 아파. 똥 마려워. 은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 지금 바빠. 으앙, 못 참겠어.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고 전화기 너머로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스팀 다리미에서는 칙칙 하는 소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도대체 이런 난장판에서 무슨 바느질을 하겠다는 거야. 여자는 전화를 끊고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여자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숨을 헐떡이며 다시 작업대 앞에 앉은 여자,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수선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바늘을 쥐자마자 눈빛이 변했거든요. 방금 전까지 아이 똥 닦아주던 그 정신없는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기술자의 눈빛. 여자는 낡은 바지 밑단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사가서 바스러질 것 같은 원단을 마치 아기 다루듯 살살 어루만졌죠. 그리고는 가위로 잘라내는 대신 안으로 접어넣고 시침핀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제법인데? 저도 40년을 바느질로 먹고 살았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게 흉내만 내는 건지 진짜 손에 익은 기술인지. 여자의 손끝은 야무졌습니다. 원단의 결을 따라 보이지 않게 바늘을 찔러 넣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에 가게 유리가 덜덜 떨렸죠. 놀란 은우가 엄마 하고 소리치며 작업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움찔했지만 바늘을 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로 아이를 톡톡 건드리며 안심시키더군요. 괜찮아 은우야.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끝낼게. 그 모습이 마치 대자비처럼 제 옛날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훈이 어릴 때, 남편 잃고 혼자 가게 할 때, 비 오는 날이면 천둥 소리에 놀란 지훈이가 울까봐 등에 업고 포대기로 감싼 채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아이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곤히 잠든 숨소리, 그게 유일한 위로였는데 눈앞에 저 여자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작업대 밑에 쭈그리고 앉은 아이와 그 위에서 묵묵히 바느질하는 어미.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독한 년, 누굴 닮아서 저렇게 미련하게 일해. 저는 괜히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물이라도 한 잔 줘봐요. 목 타네.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여자가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여자가 정수기 쪽으로 간 사이 저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미완성인 바지가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바느질 땀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일정한 간격, 적당한 텐션, 앞에서는 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공그르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곳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무릎 쪽에 달아서 반질거리는 부분에 스팀을 쐬어 숨을 살려놓은 겁니다. 이건 돈 받는다고 해주는 게 아닌데 기술자로서의 자존심, 옷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천성이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작업대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은우와 서영이겠죠.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 뒤에서 어색하게 V자를 그리고 있는 내 아들. 세 사람이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배신감인 줄 알았는데 질투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손님, 물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액자에서 눈을 떼고 바지를 보는 척했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
계속해봐요. 저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가게 안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빗소리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깜빡 졸았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바지 수선이 끝나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성스럽게 다림질까지 마친 바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할머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바지를 받아들고 일부러 깐깐한 표정을 지으며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아니, 훌륭합니다. 새 옷처럼 말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바지 안쪽을 향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안감을 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바지 안쪽을 뒤집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묻자 여자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그게요. 바지 주머니 안쪽, 누구도 보지 않을 그 은밀한 곳에 생각지도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물음에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지 주머니 안쪽, 손을 넣으면 닿는 그 깊숙한 곳에 새하얀 면천이 덧대어져 있었거든요. 원래 있던 낡은 주머니 천이 삭아서 구멍이 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감쪽같이 새 천으로 감싸서 이중으로 박음질을 해놓은 겁니다. 아, 죄송해요, 손님. 제가 멋대로 손을 댔네요. 여자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밑단 작업을 하려고 뒤집어 보니 주머니 속이 다 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두면 동전이나 차 키가 빠질 것 같아서 남는 자투리 천으로 좀 기웠습니다. 불편하시면 다시 뜯어드릴게요. 돈은? 네. 이거 공인비. 얼마나 받을 거냐고. 제 퉁명스러운 질문에 여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찜찜해서 한 건데요, 뭐. 돈은 안 받습니다. 어차피 남는 천인걸요. 기가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장사꾼이 있다니. 주머니 속천 가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십니까? 바지 옆선을 다 뜯어야 하고 오버록도 다시 쳐야 합니다. 시간은 2배로 들고 티도 안 나는 일이죠. 보통 수선집들은 해달라고 사정해도 귀찮아서 안 해줍니다. 돈 안 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고 돈도 안 받겠답니다. 단지 찜찜해서라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너도 환자구나. 옷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병. 돈보다 옷이 먼저 보이는 병. 저도 평생 알아온 그 지독한 직업병을 이 젊은 처자도 앓고 있었던 겁니다. 됐어. 그냥 둬.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바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던 거나 마저 해. 네.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는 안도하며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드르륵 마이너스 경쾌한 미싱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등, 거친 손마디, 그리고 작업대 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 지훈이가 왜 이 여자한테 빠졌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심지가 굳은 여자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로 드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저 고생바가지 인생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아, 주인 나와.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놀란 은우가 엄마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 여자 다리에 매달렸죠. 들어온 사람은 동네 아줌마 같아 보이는 파마머리 여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세탁 비닐을 구겨쥐고 씩씩거리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영이가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여자는 다짜고짜 세탁물을 카운터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퍽! 이거 봐. 내 실크 블라우스. 니네가 빨아서 다 줄어들었잖아. 이거 비싼 건데 어쩔 거야. 네. 줄어들다니요? 저희는 케어라벨 확인하고 드라이클리닝만. 시끄러워. 내가 입어보니까 팔이 안 들어가잖아. 멀쩡하던 옷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발뺌이야? 손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제가 딱 보니 알겠습니다. 옷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살이 찐 겁니다. 실크는 드라이하면 수축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손님은 가게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장 나오라 그래. 너 같은 알바 나부랭이랑은 말 안 해. 제가 사장입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네가 사장이야? 젊은 년이 장사한다고 깝치더니 남의 옷을 다 망쳐놔? 당장 물어내. 아니면 소비자원에 고발할 거야. 여자는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은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죠. 으앙, 할머니 무서워. 엄마.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 무식한 여자가 감히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건지 옷 볼 줄도 모르는 게 어디 와서 생떼를 써?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논리 정연하게 따져서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죠. 이봐요. 그건 옷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려는 찰나 서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건품을 꼼꼼히 못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스팀으로 늘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화 푸세요, 사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끝까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가며 손님의 화를 받아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걸까요? 바보 같은 것. 네 잘못이 아니잖아. 왜 사과를 해? 왜 고개를 숙여? 화가 났습니다. 저 진상 손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렇게 죄인처럼 빌고 있는 서영이한테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쩌면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가 고작 저런 여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진짜. 빨리 해놔.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손님은 서영이의 사과에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침을 퇴뱉듯이 말하고는 돌아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흐흑. 엄마. 은우의 울음소리만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서영이는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우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은우야. 엄마 괜찮아. 뚝해. 아줌마가 목소리가 커서 그래. 서영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지만 입술을 앙다물고 참아냈습니다. 아이 앞이니까요. 엄마니까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연습하더군요. 손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네요. 저를 보며 애써 웃는 그 얼굴이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 여자는 매일 이렇게 사는 걸까요? 내 아들이 따뜻한 사무실에서 법전 뒤적이며 커피 마실 때 이 여자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온갖 갑질을 당하며 바늘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서영이가 다림질까지 마친 바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바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스팀 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고단한 땀방울 때문일까요? 바지 밑단은 완벽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새발뜨기였습니다. 기계로 박으면 1분이면 될 것을 30분을 꼬박 매달려 손으로 뜬 정성,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미련한 정성.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선비 5,000원. 하지만 제 손은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잔돈 없어요. 그냥 둬. 툭 던지듯 돈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이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5,000원인데요. 잔돈 있어요. 잠시만요. 됐다니까? 나 바빠서 그래. 잔돈 챙길 시간 없어. 저는 도망치듯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제가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잠시만요. 서영이가 뒤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 쇼윈도 너머로 서영이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만 원짜리를 손에 꼭 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들 지훈이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저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혹시 서영 씨 만났어? 무슨 말 했어? 행패 부린 거 아니지?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왜 그리 야속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아들의 등짝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아! 엄마 왜 그래? 이 나쁜 놈아. 너는 눈도 삐었냐? 뭐? 저렇게 귀한 사람을 왜 여태 저런 구석에 처박아 뒀어? 내가 그러고도 사내 놈이야? 제 호통 소리가 밤거리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눈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다시 한번 쇼윈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그 줄어들었다는 블라우스를 펴놓고 고민하고 있는 서영이의 모습, 그 굽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옷은 거짓말 안 한다더니 내가 졌다. 엄마, 엄마가 왜? 지훈이는 제게 등짝을 맞고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너는 판검사 공부만 했지. 사람 보는 눈은 까막눈이냐? 그게 무슨 소리야? 서영 씨가 뭐 실수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들은 여전히 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될 사람 길을 죽이러 온 못된 시어머니인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고작 그 정도로 봤다니. 나는 평생을 바쳐 너를 키웠는데 너는 나를 속물로 여기고 있었구나. 가슴이 답답해서 주먹으로 명치를 툭툭 쳤습니다. 실수? 실수는 내가 했지. 저렇게 귀한 기술 가진 사람을 왜 저런 난장판에서 썩게 놔두냐고. 내가 오늘 저기서 뭘 봤는지 알아? 진상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저 여자는 바보같이 고개만 숙이더라.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옷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다 구겨가며 빌고 있더라. 목소리가 자꾸 높아졌습니다. 비갠 밤거리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돈 때문이 아니야. 옷쟁이로서 책임감 때문이야. 내가 만진 옷이니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고집.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알아? 지훈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책임감, 고집 같은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가게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은우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제가 던져둔 5만 원짜리를 쥐고 있었죠. 돈을 너무 많이 주셔서요. 잔돈 가져가셔야죠. 서영이는 저를 보고 달려오다가 제 옆에 서 있는 지훈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 지훈이와 서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영이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지훈이의 엄마,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기를 쥐잡듯 잡았던 까칠한 손님,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비참한 꼴을 다 보고 갔으니까요. 진상 손님한테 굽신거리는 모습, 아이 때문에 정신없는 모습, 좁아터진 가게 꼬라지까지. 어머니?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한숨을 쉬며 서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안해요, 서영씨. 엄마가 많이 놀랐죠?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지훈이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요. 엄마, 이제 그만 가. 서영씨 놀랐잖아. 나중에 얘기해. 제발 부탁이야. 아들은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괴물이라도 되는 양. 서영이를 보호하려 들었죠. 그 꼴을 보니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옆으로 휙 밀쳐냈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엄마. 지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성큼성큼 서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영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우는 엄마 다리 뒤로 숨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서영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군데군데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손,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여 단단했습니다. 그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지폐를 제가 뺐다시피 가져왔습니다. 이거 돌려주려고 따라왔냐? 네. 수선비 5천 원인데 너무 많이 주셔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인 줄도 모르고 서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받아. 저는 5만 원짜리를 다시 서영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 돈 안 받아요. 지훈 씨 어머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잔말 말고 받아. 이건 수선비가 아니야. 네, 아까 그 바지 주머니 내가 덧대놨지? 서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건 그냥 남는 천으로 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마음값이니까.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40년을 바느질로 먹고 살았다. 종로에서 바곡분하면 가위질 하나는 알아줬어. 그래서 안다.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지훈이와 서영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은 몰라. 주머니 속이 터졌는지 안감이 해졌는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돈 안 되는 일이야. 시간만 잡아먹고 생색도 안 나는 일이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 혼자 안감을 꿰매며 울었던 날들이 떠올라서요. 그런데 너는 그걸 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 준다는 말도 없었는데, 그냥 찜찜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서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찜찜함, 그게 바로 기술자의 양심이다. 옷을 돈으로 보지 않고 작품으로 보는 자존심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돈 안 되면 바늘도 안 잡는다는데 너는 참 미련하게도 배웠구나.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겁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이토록 따뜻한 칭찬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테니까요. 5만 원. 그 주머니 값으로 쳐준 거니까 군소리 말고 넣어둬. 그리고 내 분유라도 사 먹이든가. 저는 퉁명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말했다가는 저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지훈이가 그제야 제 진심을 알아채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괘씸했으니까요. 그리고 너, 제가 서영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영이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너 아까 보니까 자세가 영 엉망이더라. 재봉틀 돌릴 때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승모근이 뭉치고 손목이 시큰거리지. 아, 네. 바느질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호흡으로 하는 거지. 숨을 내쉴 때 바늘을 찌르고 들이마실 때 실을 당겨야 해. 그래야 밤새 일해도 몸이 안 상해. 알아들었어? 잔소리였습니다. 지독한 시어머니 잔소리. 하지만 그건 제 나름의 인정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후배에게 주는 선배의 비급 같은 거였죠. 서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듣기 싫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은, 아주 조금은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순 없죠. 누가 내 어머니야?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저는 획 몸을 돌렸습니다. 핸드백을 고쳐매고 도도하게 걸음을 옮겼죠. 뒤에서 지훈이가 엄마, 같이 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지 마. 나 혼자 갈 거야. 너는 거기 남아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가게 문단속이나 도와줘라. 여자 혼자 무거운 셔터 내리기 힘들다. 그리고 저 꼬맹이 콧물 좀 닦아주고. 애꼴이 그게 뭐냐? 저벅저벅. 저는 일부러 구두 굽소리를 크게 내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서영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럽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안도감에 벅차 우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가 다독이는 소리, 은우가 엄마 왜 울어? 하고 묻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밤 공기를 타고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저는 긴장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구름 사이로 달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영감, 봤어? 당신 바지 덕분에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건진 것 같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비단결 같은 놈이야. 가방 속에 넣어둔 수선된 바지를 꺼내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매끈하게 수선된 밑단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숨겨진 하얀 주머니 속천, 그걸 보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뚫려있던 구멍도 어느새 기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 노년의 빈 주머니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 착해 빠진 것이 앞으로 내 며느리가 되려면 가르쳐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그 좁아터진 가게도 손봐야 하고 진상 손님 대처법도 전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솜씨 좋은 손끝을 제대로 써먹게 해줘야 하니까요. 기사님, 라디오 볼륨 좀 높여주세요. 기분이 좀 좋네요.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싱싱한 콩나물이나 좀 사야겠습니다. 지훈이 놈한테 전화가 오려나 모르겠네요. 그날 밤 가게 셔터를 내리는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철커덕 무거운 쇠창살이 내려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렸죠. 지훈 씨는 옆에서 묵묵히 자물쇠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손에는 여전히 어머님이 쥐어주고 가신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서영 씨,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미리 귀띔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많이 놀랐지? 지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 어머님이 제 진짜 모습을 보셨잖아요.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땀 냄새나고 먼지 뒤집어 쓴 진짜 내 모습. 손님한테 굽신거리고 아이 때문에 동동거리는 가장 초라한 바닥을 들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셨죠. 지훈 씨, 나 이 돈 못 써. 저는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나한테는 훈장 같은 거야. 40년 넘게 바늘을 잡으셨다는 그 대선배님이 제 기술을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미련하다는 그 말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으로 들려서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은우는 제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비구름이 걷히고 달이 뜨려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댁 거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막이 싫어서 TV라도 크게 틀어놨을 텐데 요즘은 조용한 게 더 싫더군요. 귀에서 자꾸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나 배고파. 죄송합니다, 손님. 그날 세탁소에서 들었던 그 왁자지껄한 소음들이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선해온 영감의 바지가 고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다 가다 그 바지를 한 번씩 쓰다듬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몰래 기워놓은 주머니 안쪽을 말이죠. 만질 때마다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썼다는 흔적. 그게 사람을 참 몽글몽글하게 만들더군요. 영감, 당신도 참 복이 많네. 죽어서도 이런 호강을 다 누리고.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가는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남편 제사였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지만 올해는 기분이 좀 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전 부치고 남을 묻히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 고생인가 하고 신세 한탄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시장에 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지갑도 두둑이 챙겼죠.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네. 오늘 조기 물 좋은데 한 두릅 드려. 조기는 무슨,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 줘봐요. 갈비 같은 거. 어라?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갈비를요? 누구 오시나 봐요? 아, 뭐, 아들놈이 온다길래 온 김에 밥이나 먹여보내려고. 저는 짐진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손은 벌써 가장 비싸고 실한 한우갈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딸기 좀 줘봐요. 알 굵고 달달한 걸로. 따님도 오시나 보네. 딸은 무슨, 그냥 손주 녀석 주려고 그러지. 제 입에서 손주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말해놓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직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그 꼬맹이가 왜 생각났을까요? 가게 구석에서 엄마 눈치 보며 혼자 놀던 그 아이, 콧물 흘리며 저를 올려다보던 눈망울이 자꾸 눈에 밟혀서요. 많이 좀 담아봐요. 애가 한창 클 때라 잘 먹어.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 팔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와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핏물을 빼고 양념장을 만들고 혼자 먹을 땐 대충 물 말아 먹던 끼니가 누군가를 먹이려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더군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너무 쉽게 허락하는 것 같아서 괜히 배알이 꼴렸으니까요. 아니야. 제사는 지내야지. 지 아버진데. 핑계가 좋았습니다. 제사 핑계 대면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최대한 근엄하고 무심하게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혼날까봐 겁을 먹은 게지요. 그래. 밥은 먹었냐? 네. 아직이요. 이제 퇴근하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다음 주가 네 아버지 제사잖아. 잊어버린 건 아니지? 맞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날짜 가는 줄도 몰랐네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일찍 가서 도울게요. 됐다. 내가 와서 돕긴 뭘 돕냐. 그릇이나 깨지 않으면 다행이지. 음식은 내가 다 해놨어. 네. 벌써요? 아직 며칠 남았는데. 미리미리 해놔야 맛이 들지. 갈비도 좀 재워놨고, 전도 좀 부쳤다. 갈비요? 어머니 갈비 안 좋아하시잖아요. 이 안 좋다고. 눈치 없는 놈.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먹으려고 했냐? 귀신도 배불리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무튼 제사상 차려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가면 되죠? 이 녀석이 정말 일부러 저러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속이 터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끊으면 진짜 지훈이 혼자 올 판이었습니다. 그럼 갈비는 누가 먹고 딸기는 누가 먹습니까? 저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네. 너 혼자 올 거냐? 네. 그럼 누구랑? 있잖아. 바느질한다는 애.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숨을 멈춘 게 느껴졌습니다. 서영 씨요? 그래. 혼자 밥 먹기 적적해서 그러니까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해. 일손도 딸리는데 설거지라도 시키게. 물론 거짓말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작정이었지만 말은 그렇게 툭 나갔습니다. 정말 데려가도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애도 데리고 와. 애요? 은우 말씀이세요? 그래. 집에 딸기가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이야. 와서 좀 먹어치우라고 해. 썩혀서 버리면 아깝잖아. 저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이 주책바가지. 결국 내 입으로 오라고 했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 한 상자가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은우라고 했지? 많이 먹어라. 할미가 설탕도 뿌려줄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주방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시각 지훈 씨 전화를 받은 서영 씨 핸드폰을 붙들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저녁 초대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주겠다는 어머님만의 서툰 고백이라는 걸요. 제사 당일 서영이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100번도 넘게 거울을 봤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초라해도 안 되고 결국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우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비몽사몽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할머니 댁에 가. 할머니? 저번에 그 무서운 할머니? 은우가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소리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나 봅니다. 서영이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서운 분 아니셔. 은우 주려고 딸기도 사놓으셨대. 그리고 아빠 바지 고쳐준 고마운 분이셔. 정말? 딸기? 아이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애는 애입니다. 세 사람은 지훈 씨 차를 타고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찼고 서영이는 무릎 위에 놓인 선물 상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어머님 스카프였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겉으로는 쌀쌀맞아도 속은 깊은 분이야. 내가 장담해. 지훈 씨가 서영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님 아파트 현관 앞 초인종을 누르기 전 서영이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옷 떼하듯이 하면 돼. 진심은 통하니까. 띵동. 벨소리가 울리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저벅. 익숙하고도 무거운 발소리. 덜컥. 도어락이 풀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른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현관 밖으로 훅 끼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한번 쓱 훑어보시더니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첫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왜 이제 와? 굽다 싶겠다. 그 한마디에 서영이의 긴장이 탁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서 오라는 환영 인사보다 더 따뜻하고 정겨운 어머님만의 인사법이었으니까요. 어서 들어와. 문 열어놓으면 목이 들어온다. 어머님은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는 어머님의 입가에 살짝 번지던 미소를요. 그리고 은우가 신발을 벗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딸기 주세요. 어머님이 멈칫하시더니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래, 손 씻고 와라. 왕따시만한 걸로 골라놨다. 현관문이 닫히고 세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작은 운동화와 낡은 구두, 그리고 반짝이는 정장 구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신발들이 이제야 한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 가득 퍼지는 갈비 냄새와 사람의 온기.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적막 강산이 아닙니다. 안감이 튼튼하게 기워진 따뜻한 옷 한 벌 같은 진짜 가족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갈비다. 소갈비. 맛있다. 또 줘. 은우의 입가에 거무튀튀한 양념이 잔뜩 묻었습니다. 아이는 제비 새끼처럼 입을 벌리며 할머니 젓가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은 에잉, 흘리지나 말고 먹어라 라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살이 두툼한 갈비 한 점을 가위로 잘게 잘라 아이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몰래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숨막힐 것 같았던 긴장감은 갈비 냄새와 함께 어느새 눈 녹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접시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동그랑땡까지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느껴져서 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많이 좀 들어라. 깨작거리지 말고. 어머님이 제 밥그릇에 조기 살을 발라 툭 얹어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갈비찜 중에 최고예요. 흥, 빈말은 시장에 고기가 좋은 게 들어왔길래 그냥 좀 샀다. 어머님은 쑥스러우신지 괜히 헛기침을 하시며 물김치를 들이키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제가 고무장갑을 끼려 하자 어머님이 제 손을 탁 치셨습니다. 됐다.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거 아니다. 지훈이 내가 해라. 네, 제가요? 지훈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평생 부엌 일이라곤 안 해본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키시다니요. 그래 너, 밥값은 해야지. 그리고 너는 이리 와봐라. 나랑 할 거 있다. 어머님은 제 손목을 잡아 끄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을 따라 거실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대야에 콩나물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국 끓일 거다. 앉아서 대가리 좀 따. 아, 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거지보다 이런 소일거리가 훨씬 마음 편했으니까요. 우리는 거실 바닥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TV 소리 대신 똑똑 콩나물 다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은우는 배가 부른지 소파에 누워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부엌에서는 지훈 씨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설프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어머님의 시선이 자꾸만 제 손목에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손목이 그게 뭐냐? 제 오른쪽 손목에는 누르스름한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직업병이죠. 무거운 원단을 들고 하루 종일 가위질을 하다 보면 밤마다 손목이 시큰거려서 잠을 못 자니까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결려서요. 제가 소매를 황급히 내리자 어머님이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 미련한 것. 기술자가 몸 상하면 끝이야.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몸뚱이를 축내. 너 바느질할 때 보니까 어깨가 귀에 붙겠더라. 그렇게 용을 쓰니까 손목이 나가지. 잔소리가 시작되셨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인 걸 아니까요. 어머님은 다듬던 콩나물을 내려놓으시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반지꼬리함을 들고 나오셨죠. 자개 문양은 다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고 다른 오래된 반지꼬리였습니다. 손 내밀어봐. 네. 바늘 잡는 신용 한번 해보라고. 저는 엉겁결에 허공에 바늘을 쥐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너는 손가락 끝에 힘을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지.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바늘은 꽉 쥐는 게 아니야. 계란 하나 쥐듯이 살살 잡고 손목 스냅으로 튕겨야 해. 탁, 탁, 이렇게. 어머님의 손은 마술사 같았습니다. 빈손으로 하시는데도 마치 눈앞에 바늘과 실이 보이는 것처럼 유려하게 움직이셨습니다. 힘으로 뚫으려고 하지 마. 원단결을 따라서 바늘이 미끄러지게 놔두는 거야. 그래야 옷도 안 상하고 내 손목도 안 상해.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위질 할 때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여. 그래야 중심이 잡혀서 선이 삐뚤어지지 않아.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세월을 바늘 하나로 버텨온 장인이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후배에게 물려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힘줘서 꽉꽉 눌러 박아야 튼튼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초짜라는 증거다. 옷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너무 꽉 조이면 숨 막혀서 터져. 적당히 여유를 줘야 오래가는 법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옷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악착같이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좀 힘을 빼고 기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반지꼬리함을 뒤적거리시더니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은색 골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탓에 표면은 닳아 있었지만 은은한 광택이 돌았습니다. 이거 내가 시집올 때 해온 골무다. 지훈이 아빠 양복 지어 입힐 때도 썼고 지훈이 교복 단추 달아줄 때도 썼지. 어머니, 이런 귀한 걸 이제 내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바느질 못해. 녹슬기 전에 임자 찾아가는 게 맞지.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너는 손이 참 야무지더라. 그 솜씨 썩히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지훈이 옷도 좀 잘 챙겨 입히고. 그 말은 저를 며느리로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 온전히 인정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볼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그래? 청승맞게.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이고, 됐다. 콩나물이나 마저 다듬어. 내일 아침에 시원하게 국 끓여 먹게. 어머님은 짐짓 딴청을 피우시며 다시 콩나물 대가리를 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귀가 빨개져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지훈 씨가 물 묻은 손을 털며 나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야? 둘이 벌써 고부 갈등 끝낸 거야? 나 왕따 시키는 거야? 시끄러워. 과일이나 깎아와. 냉장고에 배 있다.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훈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파에서는 은우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냐? 딸기. 그 평범하고 소소한 풍경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에 쥐어진 골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에 끼워보니 마치 제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환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옷은 겉감이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피부에 닿는 안감이 부드러워야 진짜 좋은 옷이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안감이 되어줄 겁니다. 겉으로는 좀 투박하고 거칠어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체온을 나누는 그런 존재. 터진 주머니를 기워주듯 서로의 빈 구석을 채워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다듬고 저 바지 기장 줄이는 것 좀 봐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핏이 잘 안 나와서요. 가져와 봐. 내가 또 한 수 가르쳐 주마.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문제라니까. 어머님과 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콩나물 향기가 비릿하지 않고 구수하게 느껴지는 밤. 바늘과 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의 매듭을 단단히 묶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비릿한 콩나물 향조차 구수하게 변하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